제5권4권의 정치체제의 논의가 잠시 중단되고 3권으로 돌아가 처자식의 공유에 대한 논의가 펼쳐진다. 글라우콘이 그런 정치체제가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소크라테스는 철인 정치를 주장한다. 소크라테스는 나쁜 정치체제로 4가지가 있다면서 4권의 논의를 이어가려 한다. 이때 아데이만토스가 처자식의 공유 방식에 대한 설명을 빠뜨렸으니 이제 해달라고 요구한다. 소크라테스는 그에 앞서 공동의 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에 남녀가 없듯이 여자도 성향이 맞고 자질을 갖춘다면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남자와 똑같이 교육, 훈련을 받고 똑같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 처자식의 공유는 가능성부터 까다로운 문제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 유익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최선의 2세를 낳기 위해서다. 둘째는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을 없앰으로써 나라의 단결을 가져오기 위해서이다. 집이나 처자식의 사적 소유는 사적인 감정을 낳고 나라를 분열시킨다. 이에 이르러 글라우콘이 그런 정치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일지 해답을 얻고 싶다고 하자 소크라테스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면서 올바름에 대한 논의는 본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실현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최선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내보인 최선의 정치체제는 철학자가 군주로 나서거나 군주가 철학하는 체제이다. 즉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합쳐지는 체제이다. 하지만 이때 철학자란 누구인지 그 개념부터 규정되어야 한다. 철학자란 지혜를 사랑하고 배움과 진리를 반기며 아름다움 자체를 볼 수 있으며 알미 있는 사람이다. 알미란 완벽한 존재, 즉 실제에 대한 인식이다. 논의는 6권으로 이어진다. 나는 앞의 논의를 이어가려 했네. 그런 나라와 정치체제를 좋고 참된 나라로 일컬으며 또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를 옳다고 하고 다른 경우를 그르다고 하는데 이렇듯 잘못된 것들로는 4종류가 있다고 했지. 이에 글라우콘이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고 묻더군. 그래서 내가 차례로 언급하려 했는데 폴레마르코스와 아데이만토스가 귓속말로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네. 왜 그러느냐고 내가 묻자 아데이만토스가 말했네. 저희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무엇인가 회피하며 논의에서 빼먹으신 게 있습니다. 친구들의 것은 공동의 것이라는 말에 따르면 처자식도 그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논제입니다. 아데이만토스, 그것이 옳지 않나?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옳다고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유에는 여러 방식이 있으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말해 주십시오. 특히 아이들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처자 공유의 문제 전반에 관해 말입니다. 저희는 이들 문제가 옳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라의 조직 형태가 큰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으시고 다른 정치체제에 대해 다루려 하시는군요.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이것들을 모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형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체제에 대해
나는 이미 상세히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그 요구가 얼마나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성가신 일인지 모르나 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희 걱정일랑 마시고 선생님 생각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자네는 나를 격려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네. 나는 이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 찾고 있을 뿐이어서 두렵고 불안한 일이라네. 더구나 진실에서 빗나가기라도 한다면 내 자신뿐 아니라 친구들까지 망쳐놓을지 모르니 말이야. 하지만 글라우콘, 그래도 내가 말하려는 것을 위해 나는 누구하고든 모험을 감행하려 하네. 선생님 용기를 내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지. 처자식을 얻고 이용하는 법에 대해 논의할 텐데 처음 논의에서 우리는 수호자들을 남자로 임명하려 했던 기억이 나는군. 그랬습니다. 그러니 출생과 양육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고찰해 보세. 이를테면 감시견의 암컷들은 수컷들과 똑같이 수호나 사냥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출산과 양육 때문에 그런 일들은 할 수 없고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가? 모든 것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힘의 강약이 크게 문제되는 분야를 빼고 말입니다. 여자들을 남자와 같은 목적에 이용하려면 여자에게도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할 텐데 음악이나 체육 또는 전쟁과 관련되는 것들도 그렇게 한다면 많은 것이 관습에 어긋나게 될 터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텐데 그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스울까? 여자들이 도장에서 옷을 벗고 남자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 아닐까? 그렇겠지요. 물론 여성에 대한 체육 교육이나 음악 교육이 가져다 줄 여러 변화라든가 무기의 소지와 승무에 관한 일들을 놓고 사람들이 놀린다고 해도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지. 법을 새로 개척하는 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말이야.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다음 같은 논쟁을 놓고 합의해야 할 것 같네. 즉 남성이 여성과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가지에도 동참할 수 없는지 또는 일부만 동참할 수 있는지 특히 전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지에 대한 논쟁 말이야. 이를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겠지요. 우리에게 논쟁 상대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들 입장에서 묻고 대답해 보면 어떨까? 그런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네. 소크라테스 선생, 그리고 글라우콘 선생. 당신들은 이 나라를 수립하는 시작 단계부터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 합의했네. 그들은 다시 묻겠지. 그런데 여자의 성향과 남자의 성향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르다고 대답할 것이네. 그들은 또 물을 것이네. 그렇다면 그 성향에 따라 각자에게 다른 일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야. 우리는 맞다고 대답할 것이며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지.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크게 구별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도 당신들은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가당착적인 말 아닙니까? 글라우콘, 이런 말에 어떻게 답변할 터인가? 이런 대화가 쉬운 일은 아니군요. 아무튼 그 대답을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글라우콘, 나도 이 문제가 두려웠었네. 그래서 이 문제를 건드리기를 망설였던 것이고, 하지만 어차피 작은 수영장에 빠지든 큰 바다에 빠지든 헤엄쳐야 하는 법이니
출구를 찾아보자고. 다른 성향은 다른 일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과 여자의 성향은 남자와 다르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같은 일에 종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면 바로 이 점에서일 것이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라우콘, 우리가 본의 아니게 반박에 말려든 것 같네. 우리는 같은 성향에는 같은 일을, 다른 성향에는 다른 일을 배정했었지. 그러나 이때 우리는 그 성향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또 그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지 않은가. 검토하지 않았었지요. 이를테면 우리는 대머리와 털보의 성향이 같은 것인지 또는 반대의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 그래서 성향이 반대라면 대머리가 제화공이 될 때는 털보에게 그 일을 못하게 하고, 털보가 제화공 노릇을 할 때는 대머리에게 그 일을 못하게 해야겠지. 논의가 좀 우습게 돌아가는군요. 우스운 이유가 무엇일까? 성향의 각고 다름을 모든 면에서 검토하지 않고 그 종류를 일에 적용하는 데만 유념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를테면 남자 의사나 여자 의사나 정신적으로는 같은 성향을 지녔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랬다고 생각되는군요. 하지만 의사와 목수는 다른 성향을 지녔겠지. 분명 다릅니다. 이렇듯 어떤 남성과 어떤 여성이 기술이나 일의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면 각각에 맞는 일을 배정해야겠지. 그런데 단지 여성은 아이를 낳고 남성은 아이를 생기게 한다는 차이를 말한다면 이는 여성이 남성과 다르며 따라서 서로 다른 일에 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결코 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네. 오히려 우리는 남자 수호자들과 함께 그 아내들도 같은 일에 종사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옳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반박하는 사람에게 나라의 조직과 관련된 어떤 기술이나 일에서 여자와 남자의 성향이 다른지 설명하라고 해야겠지. 그보다는 여자에게 고유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시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떨까? 분명 정당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며 대답을 요구할 수 있겠지. 무엇인가와 관련해 성향이 맞는 사람이란 그것에 관한 것을 쉽게 배우거나 잠시 배우고도 많은 것을 알아내거나 신체적 기능이 그 사람의 생각에 충분히 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까?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이란 그 반대고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요? 라고 말이야.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겠지요.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서는 남녀가 따로 없이 성향만 맞는다면 어떠한 일에든 관여할 수 있는 법이라네.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약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남성에게는 모든 일을 배정하면서 여성에게는 아무것도 배정하지 말아야 할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여성도 성향에 따라 의술이나 음악 또는 체육이나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지혜를 사랑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격정적인 여성도 있고 소심한 여성도 있는 법이고 그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수호자 기질을 갖춘 여성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여성도 있을 것이네. 우리가 수호자로 선발한 남성처럼 말이야.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수호와 관련해서는 남녀가 자질이 다르지 않네. 더 약하다거나 강하다는 점은 있지만 말이야. 이 때문에 이런 자질의 여성은 같은 자질을 지닌 남성과 함께 살면서 함께 나라를 수호하도록 선발되어야 하네.
성향이 같으므로 같은 일이 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 앞서 우리가 말했듯이 여성 수호자들에게 음악과 체육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래. 결국 우리가 본성에 따라 법을 정한 만큼 우리는 결코 불가능한 것들을 입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우리 제안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 뒤에 그것이 최선인지를 검토해야겠지. 그런데 우리는 방금 가능하다는 데 동의를 했으니 이제 그것이 최선인지 동의를 할 단계군. 분명합니다. 이제 수호자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교육할 때 남성을 수호자로 만드는 교육과 여성을 수호자로 만드는 교육이 다른 것일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보는가? 아니면 더 나은 사람도 있고 더 못한 사람도 있다고 보는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우려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보기에 더 나은 사람은 여태껏 논의한 교육을 받은 수호자들일까? 아니면 재화기술을 교육받은 재화공일까? 우스운 것을 물으시는군요. 그렇지. 시민들 가운데 이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지. 그렇다면 여성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 또한 여성 수호자들이지 않을까? 단연코 그러합니다. 그런데 최선의 남녀가 생겨나는 곳보다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가능하면서도 최선의 것인 법규를 정한 셈이 되는군. 그렇습니다. 이에 따르면 여성 수호자들은 옷을 걸치는 대신 훌륭함을 걸쳐야 하며 전쟁을 비롯해 나라의 수호에도 관여해야 하지만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네. 그런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옷을 벗고 체육훈련을 받는 여자들을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설익은 웃음일 뿐이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성 수호자와 여성 수호자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하나의 파도를 피한 셈이 되는군. 하지만 더 큰 파도가 남아있다네.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까지 여성도 그 성향이 맞고 자질만 된다면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데 남녀가 따로 없다고 주장했네. 하지만 여성의 공유에 대해서는 말하기 쉽지 않았네. 그래도 나는 말을 이어갔네. 모든 남자의 모든 여자는 공유해야 하네. 어떤 여자도 개인적으로 남자와 동거해서는 안 되고 말이야. 또 아이들도 공유하며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알아서는 안 되네. 아이도 부모를 알아서는 안 되고 말이야. 그것이 가능성이나 유익성에 관해 불신이 커서 반박의 파도는 아까의 파도보다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의 공유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최선의 것이 되리라 생각되지만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전히 최대의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되네. 두 가지 모두 논쟁거리일 것 같습니다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축제일을 즐기게 해주게나 게으른 사람이 상상을 만끽하듯 말이야. 아무튼 지금은 여성과 아이의 공유 문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치고 그것들이 실현되었을 때 통치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여부와 그 실현이 나라의 수호자들에게 정말 유익할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겠네. 그리하시지요. 통치자들이 그리고 이들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제 이름값을 하려면 한쪽은 지시를 내리고 다른 한쪽을 지시받은 것들을 이행해야겠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재량권을 준다 해도 결국 모든 것은
법을 본받아 지시되어야 하리라 생각하네. 그렇겠지요. 우리가 수립하려는 나라에서 입법자 역할을 자임한 자네는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되도록 유사한 성향의 사람들로 선발할 것이라 생각되네. 그러나 그들은 공동 식사를 하며 공동의 주거에서 함께 생활하겠지. 체육훈련이나 양육도 함께하며 본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성적 관계도 맺게 되겠지. 만일 무질서하게 성적 관계를 맺는다면 이는 경건하지도 못하지만 통치자들로부터 허용되지도 않을 거야. 그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또 혼인을 최대한 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지. 성스러운 혼인이 가장 유익할 터이니 말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가장 유익한 혼인이 될까? 글라우콘, 우선 자네 집에 있는 혈통 좋은 사냥개와 새들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겠네. 먼저 그것들이 혈통 좋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것들이 있겠지. 그렇다면 자네는 모두한테서 똑같이 새끼를 얻는가? 아니면 최선의 것들한테서 최대한 새끼를 얻으려 열심인가? 최선의 것들한테서 얻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가장 어린 것들인가? 아니면 가장 늙은 것들인가? 그도 아니면 최대한 절정기의 것들인가? 절정기의 것들로부터입니다. 이렇게 새끼를 얻지 못하면 자네 집 새와 개들은 혈통이 갈수록 나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그럼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다면 통치자들이 최상급이어야만 할 필요성은 엄청 크겠군. 그렇겠군요. 하지만 왜 그럴까요? 통치자는 많은 약을 써야 하기 때문이지. 통치자들은 다스림받는 사람들의 이로움을 위해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약의 형태로 유용하다고 말한 바 있지. 그랬습니다. 정당한 말이기도 하고요. 혼인과 출산 문제를 규제하는 데에 그런 것들이 법의 이름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어떻게요? 최선의 남자들은 최선의 여자들과 되도록 자주 성적 관계를 가져야 하며 그 자식들은 잘 양육되어야 하네. 또 이런 일이 어떤 분쟁 없이 이루어지려면 통치자는 이를 아무도 모르게 행해야 하지 않겠어. 혼인의 수 또한 통치자 재량에 맡겨야 하는데 이는 전쟁과 질병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남자의 수를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지. 그렇게 된다면 역시 우리가 수립하려는 이 나라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을 것이고 말이야. 옳은 말씀입니다. 또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도 전쟁이나 여타의 분야에서 빼어난 사람은 명예와 보상뿐 아니라 여성과 자주 동침할 편의가 주어져야 하네. 용기 있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최대한의 아이들을 얻어내기 위해서지.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관리들에게 맡겨져야 하는데 그들은 아이들을 받아 양육자들이 있는 보호구역으로 데려가야 할 것이네. 열등한 부모의 자식들은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말이야. 관리들은 또 저지 많은 산모들을 보호구역으로 안내하되 어떤 산모도 자기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양육 또한 감독을 해야 하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수호자들의 아내는 엄청 편하게 출산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적절하기 때문이지. 이제 앞서 제기되었던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자고. 우리는 정년기 사람들한테서 자식들이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었지. 그런데 여자 정년기는 20년이고 남자의 정년기는 30년이라 보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어떤 정년기 말씀인가요? 여자는 20살에서 40살 될 때까지
나라를 위해 자식들을 낳는 반면 남자는 절정기인 이때, 즉 25살에서 55살이 될 때까지 나라를 위해 자식을 낳는다네. 아무튼 신체적으로나 지혜로 보나 양쪽 모두 이때가 절정기입니다. 이들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린 사람이 출산에 가담하는 것은 경건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못한 일이네. 이때 태어나는 아이는 무서운 무절제의 산물이니까 말이야. 한편 정년기 남자라도 통치자가 짝을 지어주지 않았는데 여자를 건드린다면 이들은 사생아나 불경한 아이를 나라에 맡기는 꼴이 될 거네. 또 남녀가 아이 낳을 정년기를 벗어나면 자유롭게 성적 관계를 맺도록 내버려 두게 되겠지만 직계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 또는 직계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성적 관계는 금지되어야겠지. 적절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직계 자식이나 직계 어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할 길은 없네. 하지만 결혼한 기준으로 7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너나 없이 자식으로 삼고 아이들은 이들을 부모로 삼으며 마찬가지로 손자, 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될 것이네. 또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며 서로 건드리지 않게 되겠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글라우콘, 수호자들이 처자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한다네. 다만 이것이 최선임은 논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 단연코 그래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하고 나라를 수립할 때 무엇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자문함으로써 공통의 기반을 찾을 필요가 있네. 먼저 무엇이 최대의 선이고 무엇이 최대의 악인지 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말한 것들이 좋음과 합치되는지 또는 나쁨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분열시켜 여럿으로 쪼개는 것보다 나쁜 것이 있을까? 또 나라를 단결시켜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즐거움이나 슬픔을 놓고 모든 시민이 같이 기뻐하거나 괴로워할 때 나라가 단결되겠지. 또 내 것이나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생각을 최대 다수가 공통으로 갖는 나라가 가장 훌륭하게 경영되는 것이겠고. 그렇습니다. 반면 나라에든 시민에게든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일부는 의기양양하고 일부는 슬픔에 빠질 때, 즉 그런 감정을 서로 달리 사적으로 갖게 될 때 그런 상황은 나라를 해체시키겠군.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경우도 그러하겠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서로 가까운 상태에 있는 나라야말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군. 이를테면 누군가가 손가락을 다쳤을 때 신경 같은 주도적인 조직이 그것을 지각해서 아프다고 느끼지만 또한 동시에 공동관계에 있는 몸 전체가 손가락 통증을 느끼는 것과 같이 말이야. 즐거움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러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가장 훌륭하게 다스려지는 나라는 바로 그런 한 사람의 상태와 가깝습니다. 적어도 훌륭한 법질서를 갖춘 나라라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논의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을 이 나라가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가 더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자고. 그래야겠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도 통치자와 국민이 있겠지.
그리고 다들 서로를 시민이라 부르겠고,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국민이 통치자를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던가? 그렇습니다. 군주라고 부르지요. 민주적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그대로 통치자로 부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나라에서 평민은 통치자들을 뭐라고 부르지? 또 이들이 평민을 부르는 호칭은, 평민은 통치자를 구원자나 보조자로 부르며 통치자는 평민을 보수를 주는 자 또는 부양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통치자들이 국민을 노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은 동료 통치자 가운데 누군가를 친척으로 부르고 다른 누군가를 남으로 부르는가? 또 이 나라의 수호자들은 어떠한가? 다른 나라의 경우 친척으로 부르기도 하고 남이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경우는 결코 그러지 않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 또는 부모나 자식 아니면 조부모나 손자라고 부릅니다. 훌륭한 일이네. 하지만 그렇듯 명칭만 법으로 정할 뿐 그 명칭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은 법으로 정하지 않을 것인가?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 말에 순종할 것이며 그것을 어기는 행동은 경건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못한 짓이 된다고 알려줄 법규 말이야. 맞습니다. 행동 없이 말로만 하면 우스꽝스럽겠지요.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생각과 표현이 공유되면 즐거움과 고통도 공유되지 않을까. 또 사람들은 같은 일에 같은 관심을 갖게 되고 공통의 관심은 즐거움과 고통에 대한 공통의 감정을 낳고 말이야. 여기에는 수호자들이 처자식 공유가 큰 몫을 할 것이지만 큰 몫을 하겠지요. 우리는 또 이런 감정의 공유가 최대선이 된다는 것에 동의했네. 그래서 훌륭하게 경영되는 나라를 신체에, 특히 고통과 즐거움에 처한 신체에 비유하기도 했고 말이야. 옳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립하려는 나라의 최대선이 시민들의 처자식 공유에서 비롯된다는 게 분명해졌네. 또 우리는 앞서 이들 수호자들에게 사유주택이나 토지 또는 사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 같네. 이들이 참된 수호자라면 생활비를 수호에 대한 보수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고도 했지. 옳습니다. 또한 이들 참된 수호자들은 남들과 따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을 내 것이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거나 아내나 자식들도 따로 갖는다거나 사적인 즐거움이나 고통을 생기게 함으로써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네. 오히려 이들은 한 가지 신념과 동일한 목표를 바탕으로 즐거움과 고통에 대해 최대한 공감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몸을 빼고도 사유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한편 이들 사이에는 소송이니 고소니 하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겠나. 재물이나 아이들 또는 친족들의 소유로 인해 분쟁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말이지. 이들이 그런 분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나아가 이들 사이에는 강제행위나 폭행으로 인한 소송도 없을 것이네. 서로 조신하게 행동하면서 서로를 지켜준다는 것은 훌륭하고 올바른 일이기 때문이지. 그렇게 되면 서로 어떤 사람이 발끈하더라도 그 분노를 사귀게 되어 더 큰 분쟁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말이야. 확실히 옳은 말씀입니다. 연장자에게는 연소자들을 다스리고 벌 주도록 하겠지만 연소자는 연장자에게 난폭한 짓을 하거나 때리거나 모욕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네. 두려움과 공경이 그를 말릴 터이니 말이야.
사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법으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네. 또 이런 분쟁이 없어지는 만큼 수호자들이나 시민들이 서로 갈라질 위험도 없고 말이야. 분명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나쁜 것에 대해 언급해야 할 텐데 자질구레하고 부적절해서 언급하기조차 망설여지는군.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에 대해 하는 아첨, 아이들 양육과 부양을 위한 돈벌이, 빚, 가게를 꾸려나가느라 겪는 어려움과 고통 등이 그것이네. 우리 수호자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되겠지. 앞서 누군가가 수호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은 시민에 비해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어 불행하다며 우리를 나무란 적이 있었지 않나. 하지만 우리는 수호자들을 수호자답게 만들면서 모든 시민을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고 있지. 어느 한 집단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만일 수호자가 이런 행복을 꾀한다면 그는 더 이상 수호자가 아니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최선의 삶이 그에게 아무 만족도 주지 못할 것이네. 그는 또한 행복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나라의 모든 것을 힘으로 제 것으로 만들려 할 것이네. 우리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수호자 본연의 생활에 충실하겠지요. 그러면 자네는 아이들 교육이나 시민의 수호와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관여하는 문제에 찬성하는가? 나라 안에 있을 때나 싸움터에 있을 때는 물론 사냥을 할 때를 비롯해 모든 것에 관여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가 말이야. 물론 여성 본인의 성향에 어긋나지 않아야겠지.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 관여가 정말 성립될 수 있는지, 성립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일지에 대해 논의해야겠군. 전쟁의 경우는 좀 분명하다고 여겨지지만 말이야. 어떻게 말씀입니까? 함께 출진을 하는 것이지. 또 건강한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말이야. 이는 그들 자신이 성장해서 해야 할 일을 미리 보도록 하는 한편 전쟁과 관련된 갖가지 봉사와 보조활동과 부모 봉양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도공의 자제들이 도기 만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랫동안 봉사하며 관찰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는가? 물론 목격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수호자들보다 더 신중하게 자식들을 경험시키고 관찰시키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러면 분명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위험이 적지 않은데 자신들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잃는다면 나머지 시민들은 재기불능이 되지 않을까요? 참된 말이네. 하지만 모험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위험을 무릅쓸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성공으로 수행한다면 이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특히 아이들의 경우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 되려면 전쟁과 관련된 일들을 관찰하고 모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겠지. 아이들을 전쟁의 관찰자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겠지. 다만 이들을 위해 안전대책은 마련되어야지. 그렇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대체로 어떤 출정이 위태롭고 어떤 출정은 위태롭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네. 그리하여 어떤 출정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어떤 출정에는 조심하겠지. 또한 그들은 이들의 지휘관을 임명할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경험과 연령에 있어서 유능한 지도자이자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겠나. 그것이 적절하니까요. 그러나 인간사란 생각 밖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는 법이지. 따라서 이에 대비해
어릴 때부터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네. 필요할 경우에 날아서 도망갈 수 있도록 말이야. 그것은 이를테면 승마를 배우게 하는 것이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 많은 인도자를 따라감으로써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도 있게 만들고 말이야.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군인들은 서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또 적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를테면 비겁함 때문에 대우를 이탈하거나 무기를 버린 자가 있다면 그를 장인이나 농부로 강등시켜야 할까? 그렇습니다. 적에게 생포된 자는 그 적에게 선물이나 노획물로 이용되겠지. 반면에 최고의 무공을 세우거나 평판을 떨친 자는 화관도 받고 오른손 인사도 받을 테고 말이야. 또 앞서 말했지만 훌륭한 사람에게는 혼인의 기회를 더 많이 주어 자식들이 최대로 태어나도록 해야겠지. 그렇게 말했었지요. 호메로스도 훌륭한 젊은이 누구에게나 이런 식의 영광을 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했네. 싸움에서 평판을 얻은 아히아스가 등신고기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적어도 이 점에서는 우리가 호메로스를 따라야겠지. 고기는 몸을 단련시키는 데도 좋으니까 말이야. 매우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전 중에 전사에서도 그가 평판을 떨쳤다면 우리는 그를 명예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을까. 헤시오도스가 말했듯이 그런 사람이 죽으면 성스러운 수호신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겠지. 또한 그들의 무덤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야겠고 말이야.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또 올바른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적군에 대해 우리의 군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먼저 노예를 만드는 일부터 말해보세. 우리 헬라스 나라들이 헬라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올바른 일일까? 아니면 헬라스 종족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관습으로 고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자신들끼리는 그런 일을 삼가면서 방향을 이방인들 쪽으로 돌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의 전사자한테 무장 이외의 것까지 벗기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이 때문에 혹시 비겁한 자들이 적과 싸우지 않는 핑계를 대게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약탈이 많은 군대를 파멸시킨 일은 이미 숱하게 많지 않았던가? 정말 그랬습니다. 또 적의 무기를 제물로 신전에 바치는 일은 없어야겠지. 특히 헬라스 사람들의 것을 그리해서는 안 되겠지. 동족에게서 빼앗은 것을 신전으로 갖고 간다는 것은 신전을 더럽히는 짓이 아닐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헬라스 땅을 유린하고 가옥을 방어하는 짓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전사들은 이런 짓은 하지 않고 그 해의 수확물만 빼앗지 않을까? 그 이유까지 말해주면 좋겠지. 물론입니다. 내가 보기에 불안은 두 가지가 있네. 동족에 대한 것은 내분이라 하고 이민족에 대한 것은 전쟁이라 하지. 그래서 헬라스 사람들과 이민족 사람들이 싸우면 이를 전쟁이라고 하고 헬라스 사람끼리 싸우면 이를 내분이라 해야겠지. 그리하는 것에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분열되어 한쪽이 다른 한쪽 들판을 유린하고 가옥을 불태우면 이 내부는 가증스럽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자신의 부모와 어머니를 유린하는 짓과 마찬가지 아닐까? 반면에 승자로서 패자의 수확물을 빼앗는 것은 절도 있는 행위이며 앞으로 화해하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 아닐까. 그런 마음가짐은 앞의 경우보다 훨씬 온순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행위는 선의로서 제정신이 들게 해주려는 것이지
예속시키거나 파멸시키려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그런 만큼 같은 헬라스 사람끼리 불화가 생기더라도 서로를 적으로 삼는 일은 없겠고, 다만 불화의 원인이 되는 소수의 적이 있다고는 인정하겠지만 말이야.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국토를 유린하지 말며 가옥을 불태우지 말도록 하는 법도 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글라우코는 제정해 주어야지요 하고 대답했네. 그는 그러면서 정치 체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더군. 하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느라 앞서 제쳐두었던 것을 기억하시지 못할까 염려되는군요. 그것은 우리가 수립하려던 정치 체제가 정말 생길 수 있을까, 생길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작 생긴다면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는 서로를 형제와 부자라고 부르면서 힘을 합할 터이니 적군과도 가장 잘 싸울 것이며, 여성도 함께 출전한다면 모든 면에서 무적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정치체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어떻게 가능한지의 문제에 스스로 납득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자네는 나에게 기습을 하듯 내가 멈칫거리는 것을 봐주지 않는군. 나는 이미 2차례의 파도를 겨우 피해왔건만 자네는 내게 가장 힘든 3번째 파도를 몰고 오고 있으니 말이야.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저희가 놓아드리지는 않을 것이니 시간 낭비 마시고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네. 먼저 이걸 기억하게. 우리가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이 어떤 것인지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러겠습니다만 왜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올바름 자체와 완벽하게 같기를 요구해야 할까? 아니면 최대한 가깝다면 만족할 수 있을까? 후자이겠습니다. 올바름 자체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완벽하게 올바른 사람이 생길 수 있을지, 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아가 올바르지 못함은 무엇이고 가장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우리가 탐구한 것은 본을 찾기 위해서였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 삶을 비춰보기 위해서였지, 그것들이 실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네. 진실한 말씀입니다. 어떤 화가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본을 충분히 표현했지만 그런 인물이 실제로 생길지 여부를 실증할 수 없다고 할 때 자네는 그를 훌륭하지 못한 화가로 생각하겠는가? 또 우리는 논의를 통해 훌륭한 나라의 본을 수립해왔지만 그렇게 말한 그대로 나라를 수립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하지 못한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겠는가? 분명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이런 나라의 실현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면 다음 같은 것들에 합의가 되어야 하네. 어떤 것들인가요? 어떤 것이든 말대로 실천될 수 있는가? 아니면 실천은 말보다 진실에 덜 미치는가? 덜 미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니 자네는 우리가 논의했던 바들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게나, 오히려 한 나라가 어떻게 하면 앞서 언급된 바에 가장 가깝게 다스려질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어떻겠나. 저도 실은 만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 되는 까닭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소한 어떠한 변혁을 하면 이런 형태의 정치체제로 옮아갈 수 있는지 등의 문제인 것 같네. 이때 변혁은 물론 최소한의 것이어야겠지만 말이야.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한 가지 변혁을 통해서도 나라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 그것은 우리가 가장 큰 파도에 비유했던 바로 그 문제이지. 말씀하시지요.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들이 나라의 군왕이 되어 다스리거나 아니면 현재의 군왕이나 군주들이 충분히 철학을 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한데 합쳐지지 않고 다양한 성향들이 따로따로 향해 가는 한 나쁜 것들이 종식은 있을 수 없다네. 또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여태껏 논의했던 그 정치체제는 결코 햇빛도 보지 못하고 번영도 못할 것이고 말이야.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으니 각오하셔야겠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저마다 무기 들고 선생님께 달려들 것이니 말입니다. 이들을 이론으로서 막으셔야 되겠네요. 저 같은 조력자가 있으니 선생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먼저 철학자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할 때의 철학자란 누구인지 그들에게 정의를 내려줘야 할 것 같네. 그래서 철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해지면 누군가는 철학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성향에 맞지만 누군가는 철학에 종사하기보다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성향에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지금이 그 정의를 내릴 적절한 시점으로 여겨지는군요. 아무렴. 그런데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는 그 일부만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전부를 사랑하는 것일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군요. 글라우콘, 자네는 사랑에 민감한 사람이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지만 아무튼 동의합니다.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온갖 핑계를 대며 모든 포도주를 반기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장군 노릇을 할 수 없으면 하급 지휘관 노릇이라도 할 것이네. 그들은 고귀한 사람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면 미천한 사람한테라도 존경을 받으면서 만족해야지 안 그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욕구한다 할 때 이 사람은 그 종류의 모든 것을 욕구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욕구한다는 것인가? 모든 것이라 해야 하겠지요. 그러니만큼 우리는 철학자도 지혜를 욕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부의 지혜만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를 욕구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반면 학문과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가리는 사람에 대해 특히 무엇이 유용하고 무엇이 그렇지 못한지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우리는 그가 배움이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네. 당연하고도 옳은 말씀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배움에 선뜻 나서거나 배우는 일을 반기며 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두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철학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진리를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이를 남들에게 설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 그래도 자네는 동의하겠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아름다움은 추함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이들은 두 가지이지. 그리고 그것들이 두 가지인 이상 그 각각은 따로따로 하나의 것이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도 그렇고 좋음과 나쁨도 그러하며 또 기타 모든 부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네. 각각이 하나이면서도 여러 행위나 물질과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여럿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말이야.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듯 나는 양쪽으로 나눈다네. 한쪽은 구경을 좋아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철학자들이지. 어떤 뜻에서 하시는 말씀인지요? 듣기를 좋아하거나 구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리나 빛깔 또는 모양 등만을 반길 뿐이지 아름다움 자체의 본성은 알아볼 수도 없고 반길 수도 없을 것이네. 아름다움 자체에 다가가서 그 자체로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적지 않을까? 분명 그럴 것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사물들은 믿으면서도 아름다움 자체는 믿지 않고 또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인식에 이르도록 이끌어도 이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네는 그를 꿈꾸고 있다고 하겠는가? 아니면 깨어 있다고 하겠는가? 물론 꿈꾸고 있다는 말은 실제로 잠든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닮은 것을 놓고 닮았다고 하지 않고 닮은 대상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지. 저도 그런 사람을 꿈꾸고 있다 할 것입니다. 반면 아름다움 자체를 믿을 뿐 아니라 아름다움과 그것에 관여하고 있는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자네는 깬 상태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꿈꾸는 상태로 생각하는가? 물론 깨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 알미 있는 사람이라 하겠지. 반면에 악의 경우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테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견만 있고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를 공박하면 어찌해야 할까? 그를 건전하지 못한 영혼 상태라고 탓하기보다 그를 달래서 납득시켜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야 하겠지요.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껍게 생각한다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는 자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라고 말이야. 자네가 그 사람 대신 대답해 보게.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엇인가는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알려질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렇지. 완벽하게 있는 것은 완벽하게 인식될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도 있지 않은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식될 수 없겠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가 있으면서도 있지 않은 상태의 것이라면 그것은 순수하게 있는 것과 어떤 식으로도 있지 않은 것이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에는 알미 상관하고 반면에 있지 않은 것에는 반드시 무지가 상관하는 만큼 그것들 사이의 것은 암과 무지 사이의 어떤 것이 상관하겠군.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 않은가? 그것은 인식과 다른 능력 아니겠어? 그러니까 의견과 알문 각각 자체의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대상에 관계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식은 본성상 있는 것에 관계하여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다음과 같이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 어떻게요? 우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있는 것의 한 부류로 말하고 있지. 이를테면 시각이나 청각 따위처럼 말이야. 그런데 능력 자체는 빛깔도 모양도 없는 것이지. 나는 능력을 그것이 관계하는 대상과 그것이 해내는 작용만을 주목할 뿐이네. 즉 동일한 대상에 관계하며 동일한 작용을 해내는 것은 동일한 능력이라고 부르고 다른 대상에 관계해 다른 작용을 해내는 것은 다른 능력이라고 부른다네. 자네는 어떤가?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의 논의로 되돌아가서 자네는 알물 능력의 일종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능력과 다른 어떤 부류로 보는가?
모든 능력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의견은 능력이라 보는가 아니면 다른 부류의 것으로 여기는가? 그것도 능력의 일종이지 결코 다른 부류의 것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자네는 인식과 의견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던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잘못할 수 없는 것을 잘못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견과 인식이 모두 능력의 일종이지만 다른 종류의 능력이라는 데에 우리가 동의한 것이 분명하군. 분명 다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의견과 인식은 그 본성상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대상에 관계하겠네. 반드시 그러합니다. 말하자면 인식은 있는 것에 관계하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거겠지. 반면에 판단은 의견을 갖기 위한 것이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인식이 알게 되는 것과 같은 대상에 대한 것인가? 그래서 인식의 대상과 의견의 대상이 동일한 것이 되는가? 아니면 불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별개의 능력은 별개의 대상에 관계한다는 데에 우리는 합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또 의견과 인식이 일종의 능력이지만 서로 다른 능력이므로 인식의 대상과 의견의 대상이 동일한 것이라는 추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인식의 대상이므로 의견의 대상은 있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이겠군. 다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있는 것과 다른 것, 즉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견을 갖게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할까? 사람이 의견을 가질 때에는 무엇인가에 관련시키지 않을까? 아니면 의견을 가지면서도 아무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의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것에 대해 의견을 갖는다는 말이겠지. 그런데 있지 않은 것은 어떤 하나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지 않은 것에 무지를 대응시켰고 있는 것에는 인식 또는 알을 대응시켰던 것은 필연적이 없군. 옳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의 대상은 있는 것도 또 있지 않은 것도 아닐 터이고 나아가 의견은 무지도 아니고 인식도 아니겠군.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의견은 인식보다 더 명확하거나 무지보다 더 불분명할 수 있을까?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견은 인식보다는 어둡고 무지보다는 밝다는 것이로군. 그래서 의견은 그 둘 사이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이런 말을 했지. 어떤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있는 것과 전적으로 있지 않은 것의 중간에 위치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관계하는 것은 인식도 무지도 아닌 그 중간 것이 될 것이라고 말이야. 그랬었지요. 그런데 이들 둘 중간에 의견이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지.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가상의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려 하네. 그 사람은 아름다움 자체나 한결같은 상태로 있는 아름다움 자체의 이데아도 믿지 않으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사물들은 믿는 사람이지. 그는 아름다움도 하나이고 올바름도 하나이며 다른 것들도 그러하다고 말하면 이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자 하네. 수많은 아름다운 사물 가운데 추해 보이지 않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또 올바른 것들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그런 것이나 신성한 것들 중에
신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그런 것 말이요 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편으로는 아름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추하게 보이기도 하는 법이지요. 선생님께서 물으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두 배의 것이 반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겠군. 그렇지요. 또 큰 것들이나 작은 것들 또는 가벼운 것들이나 무거운 것들이 그 반대의 것으로 불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늘 양쪽 모두에 관계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아니기보다는 어떤 무엇이라고 하는 편이 맞는가? 그것은 흔히 하는 수수께끼 같습니다. 남자 아닌 남자, 즉 거세된 남자가 나무 아닌 나무, 즉 갈대에 앉은 새 아닌 새, 즉 박쥐에게 돌 아닌 돌, 즉 속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맞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때 이것들 어느 것도 어느 쪽이다, 또는 어느 쪽이 아니다, 또는 양쪽 다이다, 또는 양쪽 다 아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네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존재와 존재하지 않음의 중간보다 더 나은 어디에 위치 지어야 할지 알고 있는가? 존재하지 않음의 극에는 비존재가 있고 존재함의 극에는 실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니 말이야. 더없이 참된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아름다움이나 기타의 것들이 순전히 있지 않음과 순수하게 있음 중간의 어딘가에서 맴돌고 있음을 발견한 것 같군.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중간에 맴도는 어떤 것을 발견하면 이에 대해 의견의 대상이지 인식의 대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중간에서 헤매는 것은 중간의 능력에 의해 포착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 바 있지. 아마. 예,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아름다운 사물을 보면서도 아름다움 자체는 못 보며 많은 올바른 것들을 보면서도 올바름 자체는 못 보는 그런 유의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의견을 갖는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반드시 그리해야겠지요. 반면 어떤 것, 자체의 것들, 즉 한결같은 상태로 있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 의견을 갖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나. 그것도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자의 사람들은 인식이 관계하는 대상들을 반기며 사랑하지만 전자의 사람들은 의견이 관계하는 대상들을 반기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 혹시 우리는 이들이 아름다운 소리나 빛깔 또는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랑하며 바라보지만 아름다움 자체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던가?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의견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이 화를 내지는 않겠지. 그러지는 않겠지요. 진실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야지 의견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러서는 안 되겠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